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승리의 키를 쥔 중원을 잡아야 한다. 여야 지도부 바쁜 와중에도 충청권 일정 비중을 늘리는 등 충청권 표심 잡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역대 선거에서 매번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을 잡아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절박함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과거 성범죄 변호 이력 논란 등으로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를 대신해서 서울 강북을 후보로 한민수 당 대변인을 공천했는데요. 총선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정치권 주요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요. 오늘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또 연평도 포격전으로 희생된 서해 수호 55 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헌을 기리는 기념식이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렸는데요. 제2연평해전의 영웅 국가보훈부 이희원 차관 모시고 서해 수호의 날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고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또 조기현 민주당 김유리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잠시 후 6시면은 22대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공천을 둘러싸고 지금 후보 등록일 직전까지 좀 잡음이 있었네요. 오늘 새벽에요. 서울 강북을 후보였던 조수진 변호사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를 했고요. 그리고 점심쯤인가요?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공천을 확정했는데 이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상근 부실장도요. 사전 검증 절차 과정에서 변호 이력을 검증 못한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뭐 후보 검증이 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조기현 변호사님 의견 듣겠습니다. 뭐 권혁기 그 상근 부실장의 얘기대로 부족했죠. 시간적으로 사실 뭐 워낙 급하게 경선이 결정되고 또 2인 경선으로 확정되고 네. 경선이 실시되고 이게 한 이틀 사이에 다 이루어지는 이다 보니까 자질 검증에 대해서 부족했다고 뭐 결과적으로 인정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한편으로 보면 사실은 뭐 이 변호한 이력, 변호의 내용까지 이 검증이 된 사례가 지금까지는 아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건에서 변호사로서 항한 직무인데 어떤 내용으로 변론했는지가 이제 공개되다 보니까 후보 자질 논란으로 이어지긴 한 건데 뭐 이게 어쨌든 법률 영역에서는 뭐 변호인의 한 사건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평가하기는 어렵긴 한데 어쨌든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정치 영역에서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점까지 세심하게 살피지는 못한 건 맞죠. 네네. 예,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들 정서와 반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 안 할 수 없던 거고 후보 본인도 전체적으로 워낙 여론이 좀 안 좋게 돌아가니까 당 전체를 위해서 스스로 결단한 것 같습니다. 네네. 조수진 변호사도 뭐 여러 논란에 대해서 후보직 사퇴 선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정광재 대변인 지금 이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제가 어제 오늘 연속해서 이 조수진 전 후보의 그 공천과 공천 사퇴 이유와 관련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논평을 냈는데 하나는 이런 겁니다. 오늘 논평의 주제는 그런 겁니다. 이게 논란이 됐으면 그 2차 가해라든가 뭐 범죄와 관련해서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좀 반성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반성의 뜻을 밝혔으면 좋았겠는데 그런데 언제나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자기 정당화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인권 변호사고 민변의 사무총장을 했고 그런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그 민주당 공천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무리한 성범죄 관련한 범죄를 꼭 자신이 수임했어야 했느냐. 변호인이라면 수임을 선택할 권한은 있는 거잖아요. 이 사건을 내가 맡아도 될 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내가 도덕적으로
이 어떤 받기 어려운 사건이다라고 선택할 수 있을 텐데 결국 영리적 목적으로 사건 수임을 해놓고 네네. 거기에 최선을 다했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인권 변호사라면 네. 적어도 민변의 사무총장 변호사라면 이런 사건은 받지 않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성부터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변호사분들이 그렇게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건 의뢰가 왔을 때. 네.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선택할 수 네. 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담이 되거나 본인의 어떤 전체적으로 본인 경력 관리나 이런 네. 거에 적당하지 않다면 뭐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어찌됐든 아주 원론적으로 보면 변호사가 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이 사건 피고인을 위해서 변론을 하는 거잖아요. 예. 피고인 중에는 물론 사건 초반부터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피고인도 있지만 네. 끝까지 무죄 주장하는 피고인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예. 피고인의 입장에서 이제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변론하는 내용이 뭐 변호사가 자기 전문성을 뭐 통해서 이걸 가공하거나 과장하거나 이러진 않고 피고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걸 법리적으로 맞춰주는 거죠. 근데 네네. 이 사건에서는 이제 어떤 보도된 내용을 보면 국민들 누가 보기에도 부적절하게 변론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후에 변호사직을 갖고 있던 분이 출마할 때는 네네. 본인이 어떤 사건을 했었는지 한번 예.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네요. 아니 그 예. 공천을 네. 받은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벌써 공천 받자마자 기자 시절에 김영 칼럼으로 썼던 내용이 예. 자신이 지금 생소한 지역에 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런 현실을 비판한 칼럼이 바로 공개되기도 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뭐 과거에 기자 생활했지만 예. 공직에 적어도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에 더욱더 좀 춘풍추상 그러니까 네. 자기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경계심을 이번에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후보 등록 마감이 오늘인데 새벽에 이제 사퇴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일단은 풀이 일단 서류가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죠. 이제 선택을 해야 했었는데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강북을 경선의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이 뭐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네네, 의견이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안규백 공관위원장 전략 공관위원장이 박용진 의원은 어렵다. 그것도 이렇게 딱 잘라 말했단 말이죠.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경선이 예. 치러진 경우에는 경선 과정이나 절차에서 위법이나 부당성이 있어서 공천이 취소되는 경우가 아니면 네네. 경선에 참여해서 패한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는 어렵다. 이 원칙을 계속 적용한 것이고요. 네. 그거에 의하면 뭐 박용진 후보가 안타깝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걸 전략적으로만 판단하면 네. 오히려 박용진 후보를 공천을 해서 모양새 좋게 공천과 갈등이 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뭐 결정됐다 하는 게 전체적으로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일관된 원칙 적용이란 부분을 당에서는 중요하게 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그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인 알릴레오를 유시민 전 이사장하고 함께 진행한 인연도 있었는데 유시민 전 이사장의 최근 발언도 좀 논란이 있었어요. 이종섭 주 호주대사 임명 과정을 비판하면서 미친 X들이라고 언급한 사실도 네. 뒤늦게 알려졌고 국민의힘이 이에 대해서 비판 입장도 냈죠. 아니 유시민 예. 그 이사장이 아무리 100세 시대라지만 지금 환갑을 넘은 나이입니다. 네. 그런데 또 아무리 유튜브라고 하지만 유튜브도 다중이 보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서 미친 X들이라고 하고 또 우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두고 나이가 아무리 적다고는 하지만 지금 50 넘은 분을 상대로 안 맞아서 그런다. 이런 얘기하는 게 상식적입니까? 저는 네. 유시민 전 이사장이 과거에 뭐 민주화 운동을 하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어떤 뭐 사회적 기여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네네. 그 이후에 보이는 행동이 너무 정파적이고 그리고 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들을 자꾸 쏟아내는 걸 보면서 네. 과거에 우리가 기억하던 유시민 화려했던 그 시민 논객 유시민이 맞나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네. 이분 유명한 말 했었잖아요. 나이 60 넘으면 뇌가 썩어간다. 예.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본인에게 이 얘기를 한번 자문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뭐 6시까지 후보 등은 마감이고
그러면은 이 시간 이후에는 뭐 앞으로 공천이 뭐 취소된다든가 뭐 비례대표 명단이 재조정된다든가 이런 변화는 없다고 봐야겠죠. 만약에 또 각 후보자들 중에서 이 뭐 막말이랄지 뭐 과거 뭐 이력이랄지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안고 가야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안고 가는 건데 예. 그 실언이나 논란이 뭐 과거 논란이 불거지는 걸 가지고 는 뭐 크게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또 유세 과정에서 실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수도권 특히 아주 핵심 뭐 굉장히 민감하게 경쟁하는 이런 데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실언인 경우에는 당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뭐 후보자가 사퇴해서 아예 그 자리를 비워버리면 왜냐하면 그 자리를 놓아야 뭐 다른 지역 선거에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이제 20여일 남은 선거에서 그런 상황이 있을까 싶습니다. 7341님 공직에 가려는 사람은 말과 행동 조심히 관리했어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겠죠라고 합니다. 한동훈, 이재명 두 분은 오늘 모두 충청권 일대를 찾았고요. 뭐 매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고 있는 충청권이죠. 지난 21대 총선에서 28석 중에서 20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었는데 정광재 대변인님 지금 이번 총선에 충청권의 지역에 의미하고요. 또 조금 전에 그 정영환 공관위원장이요. 153석에 플러스 알파에서 170석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까지 내놨어요. 일단 충청권은 뭐 중요한 캐스팅 보트죠. 지난 대선에서도 혹시 출구조사와 실제 득표율 간의 차이가 가장 컸던 지역 17개 시도 가운데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가요? 충남입니다. 충남. 충남은 출구조사하고 실제 득표율하고 가장 큰 차이가 컸는데 우리가 이 충남 분들의 마음 알기가 좀 어렵다고 하잖아요. 속을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전 그거 보면서 이 충남 분들이 자신의 이 의중을 쉽게 뭐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게 반영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우리가 그렇게 뭐 유리한 지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에 걸린 의석수에서 우리가 적어도 절반 이상 가져오지 않으면 일단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2020년 선거에서 우리가 크게 패했죠. 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6석이 걸렸는데 우리가 다 졌고요. 청주도 4석 걸렸는데 다 졌고 천안도 3석 걸렸는데 우리가 다 졌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2020년 선거를 보냈는데 그래도 2020년 선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아까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역에서 153석을 지금 거둘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우리 공천관리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의 괴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 차원하고 선대위 차원하고 또 공관위 차원하고는 약간 인식차가 있는 것 같은데 조겸 변호사님 지금 충청권의 민주당은 어떻게 판세를 예상하세요? 그 전체적인 판세 이렇게 분석해 오는 걸 봤는데 2월 공천 논란이 심화됐을 당시에 좀 많이 흔들렸던 게 충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28석 중에 20석이었는데 그보다는 더 훨씬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회복되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충남권 뭐 충청 충북 뭐 전체 공이 그리고 경합지로 분리된 부분에 상당히 따라붙어서 뭐 실제 승리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도 나오고 있고 어렵다고 본 지역들도 격차가 상당히 줄여졌다는 뭐 판세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지금 이 대변인 말씀처럼 수도권하고 충청권의 결과가 사실 총선 승패를 가른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영남이나 호남 뭐 이런 지역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다 각 당이 예측하는 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수도권은 뭐 출렁일 가능성도 있고 선거 과정에서 그런 영향을 또 같이 받는 게 또 충청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선거 초반에 충청권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요 오늘 뭐 평택에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거든요. 근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일단 정광재 대변인님께는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도 하셨고 자리상에 참석을 하셨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충남에서 유세 활동을 하다가 이제 여기에 와서 있는데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 한간의 그런 또 2차 뭐 당정 갈등 뭐 이런 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보강합이 된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에 참여해서 기념사 한 후에 천안함 그 폭침된 그 보존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걸 같이 돌아봤다는 거예요. 네네.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좀 냉랭한 관계가 연출되는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예상을 하셨던 분도 있는데 네. 두 분이 이 그 우리 국가 수호에 대한 의지를 굉장히 뜻을 같이 하는 얘기를 많이 나눴고 대통령실도 이 행사 후에 당정 갈등과 관련한 우려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행사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언론이나 뭐 정치 평론의 영역에서 당정 갈등의 여지가 조금 보였다라는 측면을 좀 확대 해석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당정은 어떻게 생각하면 선거를 이제 불과 19일 앞둔 상황에서 이 갈등 양상이 선거 폭망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뭐 갈등을 보일 만한 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당진하고 서산일 때 이렇게 계셨거든요. 근데 평택하고 그렇게 멀진 않은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는 참석을 못 하셨어요. 혹시 뭐 이유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님하고 아마 역할을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나눠서요? 예, 홍익표 원내대표님 참석하셨고 네네. 대변인실에서도 뭐 서해 수호 55 용사에 대한 추모 또 뜻을 기리는 논평을 냈고요. 당의 입장은 뭐 동일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같은 뜻을 갖고 있을 텐데 일정상 뭐 고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데 똑같이 군 복무 중에 사망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북한의 소행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을 기리는 게 이제 서해의 날이잖아요. 서해의 날인데 이 행사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게 이재명 대표에게도 훨씬 더 민주당에도 유리한 거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런 측면을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안보와 관련해서도 약간의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 아마 이재명 대표도 참석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네네. 지금 뭐 사전 투표가 4월 5일부터 이틀간 진행이 되거든요. 총선 정말 뭐 2주 앞으로 다가온 셈인데 앞으로의 최대 변수 두 분이 보실 때 한 가지씩만 짧게 짚어주신다면요, 조기현 변호사님. 실언이죠. 실언. 일단. 또 주요 인사의 실언. 과거에도 보면 옛날 얘기긴 하지만 뭐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한 20석 날아갔다는 얘기가 있었죠. 네네. 그게 제일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주의와 뭐 이런 걸 후보들한테 촉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양 당이 공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살얼음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실수 언행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가 파장이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 변수가 좀 크다고 봅니다. 말조심. 국민의힘은요? 뭐 실언이 큰 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 공감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투표율이 어떻게 될 거냐. 투표율이요. 지난 2020년 선거에 66% 투표율을 기록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좀 역사적 역대급 참패를 겪었었는데 이번 투표율도 60%는 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대선 또 지방선거 이번 그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어떤 그 양극화된 정치 지형이 그대로 붙는 양상이잖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좀 높을 것 같은데 이 높은 투표율이 우리 당이나 민주당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실언 여부 그리고 투표율 여부가 또 변수가 될 것 같다 하셨고요. 6380님. 과거 행적이 다 드러나는 정치인은 멘탈이 강해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즘 뉴스 보면 축구보다 더 흥미진진합니다 하십니다. 축구 얘기 잠시 후에 저희가 나눠보고요. 민주당은 오늘 그 이종섭 주 호주대사 출국 논란 관련해서요. 대통령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을 했는데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대통령의 경우는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소하지 않는다. 라는 불소추 특권은 있는데 때문에 이게 수사가 가능할지 의문도 들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럼에도 대통령을 고발하는 이유가 뭘지 궁금합니다. 이 사건 이종섭 대사와의 사건의 본질은 최상병 사망 사건 자체의 은폐 의혹. 네네.
수사 과정에서 수사 무마 의혹 이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이정석 대사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되고 이게 정권 심판론에 기름을 부어서 사실 여권이 상당히 흔들리니까 급거 귀국시키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발표한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는 게 네.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공수처는 분명히 출국금지 해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했는데 허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명백히 허위 사실이고 네. 그 사실을 담은 문서가 공개됐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가지고 이제 고발했다는 건데요. 네네. 물론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재임 중에는 기소는 되지 않습니다만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금 고발인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고 네. 수사 과정에서 뭐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여 여부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죠. 네네. 그래서 만약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임기 중에 뭐 소추되지는 않겠지만 임기가 끝난 후에 이 문제를 포함해서 최상병 사건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네. 이게 지금 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광래 대변인 지금 그 공수처 대변실에서 오늘 공지를 했더라고요. 네. 공수처 수사팀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종섭 대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당분간 어렵다는 입장이다 했는데 네. 그러면 그런 질문도 합니다. 출국 금지는 그러면 왜 한 거고 빨리 왜 들어와야 했는가? 당연하죠. 예. 저는 공수처가 이게 7개월간 그 피고발된 지가 7개월 지났는데 네. 수사 하나도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요. 아랫단에서의 수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출국 조치가 어떤 의미였고 그런 이 출국 조치를 장기간 오래 걸 경우엔 우리가 이종섭 대사가 무슨 뭐 호주 대사를 보내면서 도피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든 와서 수사 받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공수처의 무리한 언론 플레이 하여튼 공수처가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민주당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이걸 선거에 어떻게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논란 그러니까 사안의 본질보다는 이거를 정치적 논란거리로 가져가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프레임으로 바꿔버리겠다라는 민주당과 공수처가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협잡을 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겸에서 근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내용을 알린 것처럼 압수수색을 한 거가 있고 그거에 대한 분석, 포렌식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관계인들을 부르고 나서 차근차근 한 다음에 이종섭 대사를 소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는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인 거겠죠? 그러면 예. 공수처 수사는 수사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 국내힘이나 대통령실 측에서도 특히 뭐 이재명 대표, 송영길 전 대표 관련된 수사 얘기할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왜 네. 피의자가 수사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수사 일정에 따라가면 되는 거고 네네. 공수처가 1월 달에 이 압수수색했고요. 출국금지했고요. 그 관련자들이 지금 총선에 출마하신 분도 여러 분 계세요. 네. 국민의힘 전략공천 받았고 뭐 경선을 통해서든. 이런 분들부터 수사가 이루어져야죠. 이종섭 대사는 핵심 피의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수사를 하든 간에 압수수색을 하면 압수수색물을 분석하고 주변의 주요 다른 인물들,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 수사 일정대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출국금지가 갑자기 해제되고 호주 대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공수처는 반대 입장을 냈던 거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종섭 대표가 수사에 협조한다고 했는데 낸 휴대폰 깡통 휴대폰 아니었습니까? 예. 당시 사건 당시에 쓰던 휴대폰이 아니었어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 수사 협조를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수처는 출국 금지 해제 반대 입장을 냈던 거죠. 네네. 그 일정대로 갔으면 어느 시점에 수사가 다 이루어지고 특히 뭐 이 당시 차관이라든가 국가안보실 차장도 지금 총선에 출마하고 있어서 정상적으로 이분들 소환한다고 해서 지금 수사도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이후까지 가는 과정으로 수사 일정이 잡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압수물 수색하고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종섭 대사가 깡통 휴대폰 내고 호주로 갔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수사 협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근데 예.
제가 법률적 지식은 물론 뭐 조기현 변호사님보다 못할 것 같지만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유죄 확률이 한 2% 된다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그런데 이건 지금 뭐 기소조차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출국 금지 조치만 걸어놓으면 대수냐. 그럼 어느 정도 좀 수사가 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런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니 출국 금지를 걸어놔야지. 무턱대고 걸어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공무수행하러 간다고 한 분에 대해서 그거를 출국 금지를 해제했다고 해서 해외 도피용 출국 금지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치적 그 공세라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7530님 오늘 3년 다닌 직장 마지막 날입니다. 같은 장소인데 다른 풍경처럼 느껴지고 아쉬운 기분도 듭니다. 퇴근길에 잘 듣곤 했는데 당분간 쉬면서 집에서 청취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집에서 쉬면서 잘 청취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과 호남, 제주 지역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인 만큼 퇴근길 극심한 정체 감안하고 이동하셔야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입장휴게소에서 안성 쪽으로 14km 구간 밀립니다. 오산에서 동탄 사이 제속도 못 내고요. 얼마 못 가 다시 경부동탄 터널에서 죽전 휴게소 쪽으로 길게 막힙니다. 좀 더 가서는 서울 요금소에서 판교 그리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답답한데요. 서초 나들목 4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시속 20km 전후로 속도 떨어지면서 많이 막힙니다. 이 구간은 30분 이상 필요하고요. 이후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강동대교 쪽으로 쭉 밀립니다. 반포대교 지나서는 5차로에 사고 차량 멈춰 있으니까 차선 변경 잘 하시고요. 같은 방향 강변북로 흐름 비슷합니다. 거의 전 구간에서 답답하고요. 이 반대 일산 방향 역시 많이 막혀서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이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 다시 하나가 되기엔 시간이 좀 부족했을까요? 한국 축구대표팀이 어젯밤 열린 태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에서 선제골을 넣고도 1대1로 비겼습니다. 홈구장에서 피파 랭킹 101위 팀에게 비긴 건데요. 며칠 뒤에는 태국에서 2차전이 열립니다. 윤효용 풋볼리스트 기자와 함께 이 뭐가 부족했는지 이번 경기 문제점 분석해보고 2차전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윤효용입니다. 어제 다녀오셨죠? 네, 어제 상암 갔다 왔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선제골을 넣었지만은 네. 후반에 태국의 동점골을 허용해서 뭔가 좀 비겼지만 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우선 간략히 총평부터 해주실까요? 총평을 하자면 아시안컵과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은 경기였다. 네. 많은 분들이 느끼셨듯이 저도 똑같이 느꼈고요. 전술적인 면보다는 아무래도 아직 선수들의 기량에 좀 의존한 축구가 또 나오지 않았나. 네. 그러니까 운영의 묘가 좀 없었죠. 네.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황선홍 감독도 갑자기 또 임시 감독을 맡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뭐 꾸릴 시간도 부족했고 물론도 있지만은 그렇죠. 차근차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아시안컵 때와 비교했을 때 9명 정도의 선수가 바뀐 만큼 이 조직력 이거를 기대하는 건 좀 애초 무리가 아니었겠는가 싶기도 하고요. 또 네. 우리 대표팀의 경기력은 다소 좀 아쉬웠는데 물론 운도 안 따르긴 했더라고요. 근데 또 90분 넘는 시간을 운에만 기댈 수는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경기력 부진의 이유는 역시 뭐 어떤 전술의 좀 미흡, 부재 뭐 이럴까요? 아무래도 클린스만 감독 축구의 잔재가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예.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좀 지나치게 자율적인 모습이 어제 경기에서도 계속 나왔고요. 사실 9명이 바뀌었지만 선수단 선발 명단을 봤을 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네. 아시안컵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최전방에 이제 주민규 선수가 들어갔고 네네. 중앙에 이제 백승호 선수가 다시 돌아왔다는 정도. 네, 그 정도 말고는 다 아시안컵에서 뛰던 선수들이었고요. 사실 뭐 워낙 기간이 짧아서 네. 뭐 전술적으로 변화를 주기도 어려웠을 거고 한 3일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수들 습관대로 하던 대로 그런 축구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또 상대가 태국이었는데 예. 태국을 조금 만만하게 봤다는 좀 느낌도 들었던 게 예. 태국을 상대로 분석이 좀
했던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태국 정말 이악 물고 뛰더라고요. 선수들 그렇죠. 보니까. 네. 반면에 그 태국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좀 준비가 비교적 잘 됐다는 느낌도 좀 들었는데 이게 또 일본 출신의 네. 이시 마사타다 감독 그렇죠. 부임 후에 태국 팀이 좀 더 좋아진 건가?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일단 태국 팀한테 맞는 축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태국이 뭐 동남아시아에서는 굉장히 축구적으로는 그래도 강한 팀이지만 이 뭐 동아시아나 범아시아권으로 왔을 때는 약팀이잖아요. 네네. 그런 약팀을 가지고 아시안컵에서도 16강에 진출을 하고 그렇죠. 네, 또 한국을 상대로도 좀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아무래도 감독의 능력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이전에 말했다시피 이시 감독도 사실 크리스마 감독 축구를 분석을 하고 왔는데 네. 우리나라 감독이 갑자기 바뀌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당황한 듯 했는데 그대로 준비를 했더니 역시 잘 먹혀들었다는 걸로 봐서 네 저희가 또 준비를 잘 못한 점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좀 자존심이 상하죠. 네. 예, 네. 그만큼 태국도 한국을 좀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뭐 클린스만 감독의 어떤 뭐 소위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내용에서는 뭐 전술이 없다 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그게 계속 좀 왔다. 하지만 그래도 황선홍 감독이 임시지만 네. 맡았다 보니까 그래도 전술 전략을 좀 펼치지 않을까 기대도 했었는데 네. 우선 뭐 제 눈에 띈 거는 A매치에 첫 데뷔한 주민규 선수가 최전방 원톱으로 네. 나섰고 윤 기자님은 그래도 전술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시도하려고 했네. 좀 뭐가 좀 보이시던가요? 뭐 말씀하신 대로 예. 주민규 선수 기용이 좀 저도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3일 정도 되는 시간 안에 예. 이렇게 1년 동안 한 대회를 위해서 쌓아온 팀을 갑자기 바꾸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좀 새 감독이 바로 바꿀 수 있는 변화는 선수 기용적인 부분인데 네. 주민규 선수가 좀 거기에 좀 대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민규 선수 초반에 좀 긴장을 하면서 좀 몸이 좀 얼어 있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 전반 20분부터는 좀 자기 장점 등지는 플레이 뭐 이렇게 포스트 플레이라고 하죠. 선수들한테 중앙에서 연계해주고 네네. 그런 장점들이 좀 굉장히 잘 나왔는데 경기 끝나고 주민규 선수한테 들어보니까 네. 감독님이 좀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조금 더 내려와서 플레이를 해라라고 좀 지시를 내렸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황선홍 감독이 그래도 경기장에서 좀 빠르게 판단을 해서 변화를 준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주민규 선수가 33살인가요? 그렇죠. 최고령 나이로 생애 첫 태극 마크를 달아서 A매치 선발 출전을 했는데 첫 출전을 했는데 이 선택은 어땠을지 향후에 네. 주민규라는 카드를 이렇게 좀 더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주민규 선수가 이번이 첫 경기였잖아요. 예. 대표팀 선수들이랑은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거라서 뭐 스스로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또 어제 워낙 많은 관중이 왔고 본인 데뷔전이다 보니까 좀 긴장한 면도 있었을 텐데 지금 K리그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나 뭐 득점력이 나와주기만 한다면 그래도 일단 뭐 월드컵까지는 안 되고 월드컵 예선 정도까지는 주민규 네. 선수가 충분히 저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 사이에 우리의 숙제는 사실 주민규 선수가 말씀하셨다시피 나이가 적지 않잖아요. 예. 네, 주민규 선수도 다음 월드컵을 사실 보기가 쉽지만은 않은 나이라서 그 안에 좀 어떤 우리한테 맞는 스트라이커를 찾을 것이냐 네, 이런 것들이 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규 선수의 특징은 아까 말씀하신 등지는 플레이고요. 그렇죠. 예, 굉장히 뭐 미드필더 출신이기 때문에 뭐 공 다루는 능력도 뛰어나고 중앙에서 공을 지켜주면서 동료들에게 연계해주는 플레이도 뛰어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대표팀에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4222님 축구 비겼지만 수고했다고 하고 싶어요. 앞으로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응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는 후반에 교체 투입으로 들어왔는데 일부 축구 팬들은 그럽니다. 아예 처음부터 넣지 그랬어.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 어쨌든 황선홍 감독 본인은 이강인 선수 선발 제외 결정에는 난 후회 없다라고 네. 밝혔고요. 좀 빨리 들어왔으면 나았으려나요? 앞으로 이강인 선수 활용 부분도 좀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의 투입 배경을 좀 봤을 때 예. 이강인 선수가 지금 합류한 선수 중에 가장 늦게 합류를 했고 네. 경기도 가장 늦게 뛰고 온 케이스거든요. 네네. 그런 선수들은 황선홍 감독이 최대한 뺐습니다. 선발에서 좀 안배를 한 이번 거예요? 경기에서 뭐 조규성 선수도 18일 한국 시간으로 18일까지 경기를 덴마크에서 뛰다 왔던 선수고 네네.
이강인 선수도 아마 그런 배경에서 조금 뭐 체력을 분배했다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어제 후반전에 나와서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는 이 컨디션이었으면 충분히 선발로 뛰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도 좀 들었고 또 하필 선발로 그 자리에 나왔었던 정우영 선수가 예상보다 좀 부진했었거든요. 정우영 선수가 오른쪽에서 뛰었었는데 좀 서령호 선수와도 좀 그렇게 잘 맞지 않는 모습이었고 골대를 맞추긴 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이강인 선수를 좀 정우영 선수의 경기력을 판단을 해서 한 하프타임 정도에 넣었으면 어땠을까. 좀 더 일찍. 네, 하나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네. 손흥민 선수 얘기도 해볼게요. 손흥민 선수는 어제 골을 기록했고요. A매치 통산 45골 넣은 결과를 내면서 차범근 전 감독 그리고 황선홍 감독에 이어서 뭐 3위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어제 골로 그간에 이런저런 마음고생을 좀 털었으면 좋았을 텐데 네. 비기면서 좀 빛이 바른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뭐 비긴 부분 때문에 선수도 굉장히 경기 끝나고 아쉬워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골을 넣고 나서는 정말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네, 너무 좋아했고 또 세레머니 하고 나서도 이제 관중들한테 계속 호응하는 그런 제스처도 취하면서 정말 경기를 좀 즐기는 모습이었는데 본인도 아마 이 골로 좀 본인의 심적인 그런 부담감, 최근에 있었던 고민들을 조금 내려놨을 것 같긴 한데 결과만 좋았으면 어땠을까. 좋았으면 그죠. 참 정말 모두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예, 박수창님. 한국 실력이 이제 아시아에서도 동네 북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 혹평을 하시는데 태국과 비슷한 기량의 조직력은 오히려 뒤졌다. 또 날선 비판하시고요. 네. 1027님은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네요. 이승우 기용은 어땠을까 하는데요. 이승우 선수의 기용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었죠. 예. 아무래도. 근데 사실 이승우 선수의 발탁 배경에는 좀 국내 지금 대표팀을 봤을 때는 이선 자원이 특히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 수비형 미드필더로 보이는 그 3선 위치가 많이 부족한 편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서 계속 대표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선 자원들은 또 다 유럽에서 뛰고 있으니까 네네. 그들을 제외하고 이승우 선수를 뽑기에는 황선홍 감독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분석합니다. 어쨌든 그 전문가들 여러분들이요 후반 선수 교체 좀 그 투입하는 것들에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은 것 같다 지적을 하던데 그렇죠. 윤 기자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네네. 실제로 제가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황선홍 감독한테 질문을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 주민규 선수가 초반엔 좀 어수선했지만 그래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었잖아요. 중반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네. 실점 직후에 빼는 상황이 됐어요. 네. 네. 이 점에 대해서 좀 이른 교체가 아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황선홍 감독님이 원래 예정된 교체였고 약간 주민규의 플레이 타임을 그 정도로 경기 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답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아쉬운 점은 사실 좀 더 경기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주민규 선수가 충분히 잘 뛰고 있는데 이제 막 올라왔네. 좀 그렇죠. 뒤늦게 발동이 걸렸네. 이제 적응을 해서 본인도 제 역할을 하고 있고 네네. 또 선수과의 호흡도 나쁘지 않았고 점점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주민규 선수를 뺀 뒤로 또 경기력이 안 좋아졌으니까 그 판단이 가장 아쉬운 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는 어제 아시안컵 이후에 뭐 대표팀 뭐 은퇴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팬들이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어제 경기 이후에는 이런 걱정을 조금은 불식시키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네, 이제 끝나고 취재진 앞에 서서 인터뷰를 하던 도중 마지막 질문으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아시안컵 끝나고 은퇴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마음은 좀 어떻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손흥민 선수가 한 10초 정도 고민을 하더니 아시안 끝나고 진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고 그래도 박지성 선배 그리고 차두리 선배 뭐 기성용 이렇게 대표팀에 있었던 선배들과 그리고 또 손흥정 감독님 아버지랑 얘기를 통해서 대표팀을 또 계속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워딩도 좀 굉장히 기억이 남는데 앞으로 약한 생각 안 하고 머리 받고 뛰겠다. 좀 더 거친 표현이었지만 그렇게 뭐 예전에 김민재 선수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머리 받고 최선을 다하겠다. 좀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그냥 혼자 생각인데 손흥정 감독님이 딱 데려다가 와 이렇게 하신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손흥정 감독님 스타일이시긴 하죠. 워딩 하기 자체가. 하기 싫으면 집에 가.
자, 탁구 게이트니 뭐 하극상 논란이니 뭐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선수들 간 뭐 팀워크가 좀 좋아졌을까? 특히 이 손흥민, 이강인 선수를 필두로 한 어떻게 보면 선배와 후배 선수들 간의 갈등 이게 또 봉합됐을까? 많은 팬들은 이 부분을 주목을 했는데 관련해서 이강인 선수가 귀국 직후에 네.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윤 기자님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하시겠어요? 저는 이강인 선수가 가장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 뭐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뭐 당사자들 간의 일이고 네. 사회적으로 범죄가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아니었잖아요. 네네. 뭐 그래서 선수들끼리 다 풀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또 사과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은 그래도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 표현대로 굉장히 용기를 냈다. 네, 사과할 용기를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굉장히 남자다운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네. 네, 남자다운 선택이었고 앞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강인 선수가 좀 어떻게 또 얼마나 더 성숙해질지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고요. 네, 뭐 좋은 사람이 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네. 5007님 비교도 그러려니 합니다. 앞으로 세대 교체하면 희망이 보일 수도 오늘 되게 축구 팬분들 날선 비판들을 하시네요. 자, 결론적으로 현장에서 이제 경기도 쭉 지켜보시고 인터뷰도 나중에 하시고 했을 때 대표팀의 팀워크가 이제 아시안컵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그래도 다져진 게 있나 아니면 아직도 좀 많이 남았나 어떻게 느껴지시던가요? 사실 팀워크 같은 부분은 예. 전술적인 조직력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을 때 더 선수들이 신나서 같이 더 올라오는 것이고 네. 팀워크가 좋았다기보다는 선수들도 지금의 이 위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뭔가 해보려는 그런 의지는 느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네. 또 이강인 선수도 유독 손흥민 선수한테 많이 찔러주고 패스를 하려는 그런 모습들도 저는 봤거든요. 네. 네. 저만 느낀 거 아니군요. 네, 모두가 아마 예. 느꼈을 겁니다. 네, 네. 오늘은 정말 열심히 준다, 뭐 열심히 찾는다 이런 모습이 좀 보였는데 예. 그런 부분들에서 좀 이렇게 팬들한테 이제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아직 우리는 승점 7점으로 조 선두를 지키고 있지요. 네. 어제 우리와 같은 조인 중국하고 싱가포르도 경기를 치렀는데 이 경기 결과도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네, 어제 이제 같은 시간에 열렸는데 예.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원정 경기였죠. 네, 네. 중국이 전반전에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뒷심부적으로 2대2 무승부로 경기를 좀 마쳤습니다. 네. 싱가포르가 좀 조 최약체로 여겨지는 팀인데 중국 팀이 여기에 지면서 굉장히 유튜브 댓글을 봤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더라고요. 팬들의. 네. 중국 축구는 항상 참 미스터리예요. 결과를 보면. 지금이 진짜 정말 심각한 게 아시안컵에서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잖아요. 예. 이후에 또 싱가포르한테 이렇게 비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예. 정말 팬들이 기대감을 아예 무너뜨린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태국과의 이제 원정 경기가 네.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화요일 밤에 열리는데요. 이미 뭐 어제 경기는 지나갔고요. 네. 다음 주 원정 승리를 위해서 우리 팀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뭐부터 좀 달라지면 좋을까요? 단기 처방으로. 일단은 예. 어제 경기에서 지적받았던 부분들을 빠르게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중원 조합이 좀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황인범 선수랑 백승호 선수가 이렇게 3선에 둘이 섰었는데 사실 두 선수가 스타일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고 뭐 막 수비력에 있어서는 막 엄청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선수들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중앙에서 풀지 못하는 좀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지금도 3선에 뛸 수 있는 선수는 있습니다. 뭐 전북에서 지금 뛰고 있는 박진섭 선수라든지 뭐 광주에 있는 또 정호연 선수를 투입하면서 좀 새로운 조합을 시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네. 또 문전 앞에서의 좀 집중력을 또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었잖아요. 와, 뭐 네. 몇 번 종이 그렇죠. 한 뭐 몇 장 차이 그다음에 골대도 맞았고 와, 후반 한 43분쯤에 특히 기회가 많았던 것 떼고 같은데. 굴러서 조금만 바람 불면 들어갈 만했고 너무 아까운 게 많았어요. 뭐 골키퍼가 잘 맞기도 잘 했지만 맞기도 했어요. 예. 사실 못 맞게 우리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다 만들어 놓고 문전 앞에서 그렇게 못 넣는 건 선수들 굉장히 아쉽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원정 경기에서는 끝까지 집중을 해서 좀 결정력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아시안컵 이후에 국가대표팀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도 일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 축구 팬들은 대표팀 경기 보이콧 움직임까지 일부 보였었는데 근데 어제 보니까 6만 넘는 관중들로 꽉 상암구장이 찼었고 근데 팬들은
축구협회는 용서하지 않은 것 같기도 했어요. 윤 기자님께서 용서와 분노가 함께했던 상암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직접 본 현장 분위기와 함께 이 얘기가 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어제 공식 관중이 6만 4천 명 정도 왔어요. 네. 같은 날 일본은 북한이랑 경기를 했는데 5만 9천 명 정도 왔단 말이죠. 네네. 그거보다 한 5천 명 정도가 더 왔는데 사실 상암이 이 정도로 찬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고. 그렇죠. 네. 근데 경기 시작 전부터 붉은 악마가 준비했던 예. 그런 정몽규 회장에 대한 사퇴 요구, 네, 이렇게 준비한 걸개와 깃발들을 흔들면서 네. 그렇게 목소리를 냈고요. 이거는 경기 전에만 그랬던 게 아니고 킥오프 이후에도 선수 코를 안 닐 때는 중간중간에 계속 나왔습니다. 네. 예, 정몽규 회장의 그런 사퇴 이런 건 계속 나왔고 또 깃발을 계속 흔들다가 또 안전 보안 요원들이랑 부딪히는 경우도 좀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사실 그거는 이제 깃발 크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네, 피파 네.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지를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강압적으로 목소리를 못 내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도 좀 비춰질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어제 경기장 분위기는 또 좀 분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네. 한편으로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그런 용서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가 나왔을 때 그리고 코너킥을 차러 갔을 때 팬들이 이강인 선수의 이름을 연호를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경기 전에 선수 소개를 할 때도 손흥민 선수 나왔을 때 그리고 이강인 선수 나왔을 때 함성이 가장 컸습니다. 네. 그래서 용서와 분노가 함께했던 상암이라고 네. 표현하셨고요. 네. 이 또 아시안컵에서요 축구협회 직원들과 선수들이 뭐 카드 놀이를 했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최근에는 뭐 유니폼 뒷거래 의혹까지 나오는데 축구협회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무대응 중인 축구협회에 대한 기자분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정상적이지 않다고 평가를 하죠. 정상적이지 저희는. 않다. 네, 아무래도 예. 또 협회는 역시나 폐쇄적인 조직이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직원 관리가 잘 안 된 차원이잖아요. 이거는 네. 이제 직원 관리도 안 되는데 어떻게 선수들 관리를 했겠냐라는 생각도 또 들고, 예. 뭐 개인의 일탈로이나 또 직원의 실수 정도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예. 위에서부터 제대로 돌아갔으면 밑에서도 잘 돌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예. 협회 뭐 수뇌부들 그리고 정몽규 회장 정말 정신 차리고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점인 것 같네요. 6261님 2차전 열리는 태국 축구장에는 물 많이 뿌려놓을 텐데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변수가 되나요? 그렇죠.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잔디가 좀 경기장 얼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선수들이 좀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다고 하고 네. 또 잔디가 좀 울퉁불퉁해서 네네. 또 우리 팀처럼 패스 플레이를 하는 팀들한테 좀 힘들었던 부분이 공이 있는데 튀고 막 이럴 수 있으니까요. 또 반대로 태국 가서는 그 물 많은 게 조금 너무 미끄러울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변수가 될 수는 있죠. 네네. 적응 훈련 또 해야겠습니다. 자, 잠깐 시각을 돌려서 또 다른 대표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올림픽 축구 대표팀인데요. 네. 황선홍 감독이 월드컵 대표팀 임시 감독을 맡느라 현재 감독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에 출전해서 모레는 홈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4강전을 치를 예정인데 네. 이 중요한 시기에 감독도 자리를 비우고 축구협회는 제대로 후방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점은 제가 협회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요. 예. 일단은 U23 대표팀을 담당하는 홍보팀 직원분은 이번에는 한국에 계시더라고요. 네. 아시안컵 때는 같이 이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일단 정상적으로 다른 대회와 마찬가지로 예. 팀 매니저나 장비 담당자나 이렇게 협회에서 보낼 수 있는 인원들은 다 보냈다고 하고요. 네네. 네. 그리고 현지에서 중계를 저희가 못 따왔어요. 그러니까 서아시아 축구연맹이 중계를 가지고 있는데 국내 중계사가 요거를 이제 가져온 곳이 없어서 네네. 따로 팬들을 위해서 링크 같은 거를 받아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점은 좀 팬들을 생각했다 정도로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은데 예. 또 지금 코칭 스태프가 가 있잖아요. 네. 황 감독님이랑은 매일같이 일단은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고 아무래도 황 감독님 본업이 올림픽 대표팀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도 신경을 같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올림픽 대표팀은 다음 달 카타르에서 열리는 2024 파리 올림픽 최종 예선 겸 2024 AFC U23 아시안컵에 출전하는데 네.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건가 싶습니다. 이게 월드컵 대표팀 걱정만 하다가 올림픽 10회 연속 본선 진출 놓치는 건 아닐까 우려되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유튜브랄지 개인 방송에서도 많이 이렇게 좀 전망도 하고 또 우려도 표하고 있는데 축구 기자분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역시 같이 걱정을 하고 그래요? 있죠. 네, 일단
올림픽 대표팀도 경기력을 봤을 때 그저께 태국이랑 붙었거든요. 1-0으로 이긴 했지만 경기력 완성이 안 됐습니다. 뭐 조직력도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이런 상황에서 감독님은 겸직을 하면서 일단은 떠나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림픽 대표팀을. 또 이번에 상대가 아랍에미리트, 중국, 일본이거든요. 아시안컵에서. 아랍에미리트, 중국, 일본요. 네. 아랍에미리트, 일본 눈에 들어오네요. 그렇죠. 일단 조별리그에서부터 쉽지 않은 상대들이고 또 열린볼 대표팀에서 강한 우즈벡이나 이라크 이런 강한 팀들도 토너먼트 가면 만나야 되거든요. 솔직히 이 팀들만 따져봤을 때 이미 4팀이 넘습니다. 우리가 3위 안에 들어야 본선 직행 티켓을 타는데 이런 면면을 봤을 때는 솔직히 불안한 건 자연스러운 거겠죠. 그리고 지금 U23 대표팀을 봤을 때 확실히 에이스라고 할 만한 선수가 안 보이는 게 문제예요. 이래서 이강인 선수 차출 얘기도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럴수록 팀으로서 만들어서 상대를 해야 되는데 팀 조직력도 아직 안 올라왔으니까 더 걱정스러운 거죠. 참 이쪽도 바쁜데 황 감독님이 여기 와 계시고 할 일이 많습니다. 자, 무엇보다 6월부터 월드컵 축구 대표팀을 이끌 새 사령탑 참 잘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관련해서 축구협회와 팬들에게 한번 당부 말씀하신다면요? 이때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팬들이 목소리를 낼수록 협회도 이렇게 독단적으로 처리는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무분별한 비판은 또 지양을 좀 해주시되 옳지 않다 생각했을 때는 목소리 내주시는 것도 계속 이렇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축구협회는 팬들과 미디어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잘 인지하고 좀 상식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로 최선의 결정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1918님 빨리 대표팀이 정상화되면 좋겠어요 하시고요. 1457님 K리그에서도 잘하는 선수들 많아요 하십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효영 풋볼 리스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매일 아침 민정이는 학교에 가기 전 엄마가 먹을 죽을 끓이고 약을 준비합니다. 7살 때부터 고등학생이 된 지금까지 엄마의 돌보미로 살아온 민정이. 오랜 시간 지병을 알아온 엄만 작년 말 위암 수술로 위의 반 이상을 절제했는데요. 체중도 20kg 넘게 빠져 거동조차 힘겨운 상태. 수업이 끝나면 민정이는 집으로 달려와 엄마를 씻기고 4번의 죽을 쓰며 수십 개의 약을 챙깁니다. 엄마가 잠든 후에야 비로소 책을 펴는 고된 환경이지만 민정이의 성적은 늘 상위권인데요. 이런 딸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가슴 아픈 엄마는 오늘도 몰래 눈물을 닦습니다. 민정이와 엄마가 평범한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밤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수도권과 제주도에 먼저 비가 시작된 가운데 구름대가 중부지방과 전라권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밤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다 내일 새벽에 그치겠습니다.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 5에서 20mm가 되겠고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중부 서해안과 전라권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주말 아침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와 해안가, 전북 내륙엔 강풍특보가 내려져 강한 바람에도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까지 대부분 해상의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기온은 더 올라서 4월 하순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강릉 9도, 대전 10도, 광주와 대구 11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5도 이상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춘천 19도, 대전, 부산 21도, 광주는 24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밤사이 서쪽 지역엔 황사와 미세먼지가 유입될 수 있고요. 남해안과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4.2도입니다. 박다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제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북한이 도발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총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국민의힘은 극단주의자들이 기성정당 리더를 숙주 삼아 주류 정치로 등장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종섭 주 호주대사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장훈 4.16 안전사회 연구소장 등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 5명이 조국 혁신당에 입당했습니다. 개혁신당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에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일본 중학생이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교과서들이 일제 강점기 가해 사실을 희석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고 윤영아 소령, 고 한상국 상사, 고 조천영 상사, 고 황도현 중사, 고 소후원 상사, 중사, 고 박동혁 병장. 북한의 도발로 제2연평해전에서 희생된 영웅들의 이름입니다.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전까지 합해서 북한의 도발로 희생된 55 영웅들의 공헌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 오늘인데요. 매년 3월 넷째 금요일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단 한 뼘의 땅도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오늘 모신 이분 역시 본인을 희생하면서 자유를 지켜낸 분입니다. 제2연평해전의 영웅이자 예비역 해군 대령, 이제는 호국 영령의 뜻을 기리는 국가보훈 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분입니다. 국가보훈부 이희환 차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보훈사 이희환입니다. 우선 오늘 그 평택에서 열린 제9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다녀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바람 참 많이 불더라고요. 네, 많이 불었습니다. 예, 특히 그 천안함 피격으로 전사한 고 김태석 원사님의 자녀 김혜봄 양이 이 아빠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할 때 저도 사무실에서 엄청 울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이희환 차관님 소회도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나요? 저도 정말 처음 이렇게 아빠라는 표현하고 난 다음에부터 이제 울기 시작했는데
저도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울었고요. 네네. 그래서 정말 그 이제 어느 전사분은 이제 딸이 이제 아빠한테 보낸 편지였지만 아마 그 편지는 거기 계신 모든 아마 아빠한테 사나신 아빠한테 대한 예. 편지라고 생각 들고 또 저 개인 입장에서는 예. 또 우리 저 제2연평해전 조천영 상사의 딸인 조시연 양이 지금 부경대학교 ROTC 4학년 근무 중인데 네네. 그 딸도 본인이 100일 때 우리가 잔치를 하고 일주일 뒤에 출전해서 제가 전투를 한 거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와중에 또 그 딸도 제 조천영 우리 전산 상사의 또 그런 생각도 났고 네. 그 딸도 제가 많이 생각났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참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누구 네. 아빠 이름을 불렀지만 그게 누구 아빠가 아니라 모든 네. 거기 있는 아빠들의 같은 마음이고 울림이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0595님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지금이라도 북한 김정은에게 공식 사과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의견도 주고 계시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네. 다시 태어난 천안함 앞에 섰고요.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부상을 입은 장병들 그리고 전사분들의 유가족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면서 우리 호국 영웅들이 확실히 대우받도록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통령 기념사 중에서 혹시 와닿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으셨는지요? 네, 이제 그 사회자님 말씀하시던 그 부분도 와닿았고요. 예. 추가적으로 제 기억에 저와 이제 저는 대통령이죠. 저와 정부는 서해 소유공을 영원히 기억하고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멘트가 기억나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그 말씀하신 기념사도 그런 이제 옆에 이렇게 영상도 있었는데 그 영상에서 참 이거 감동적이고 지금도 기억나는데 예. 누군가를 잊지 못해 부르는 것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다짐입니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정말 그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을 정말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그러한 대통령의 명확한 철학, 예. 어떤 보훈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정말 가지고 이 국정 운영하심에 정말 다시 한번 제가 보무차관으로서 참 제가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이 서해 수호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 게 2016년입니다. 이 날의 의미 청취자분들에게 잠깐 강조 한 번 더 해주실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선 서해 수호의 날은 세 개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제2연평해전, 네. 그다음에 천안함 피격, 세 번째는 연평도 포격전. 이 세 개의 전투를 기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 기념식이고요.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 전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지키셨던 그런 군인들의 희생 정신과 그런 군인 정신을 국민들과 함께 기려서 그분들을 예우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한 그분들의 희생 정신과 정말 고귀한 정신을 국민들이 공감하면서 아 정말 나라를 지켜주신 분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안보의 중요성을 국민들이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제가 시간을 갖는 데 대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차관님께서는 뭐 앞서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네.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당시에 참수리 357정의 부장이셨고요. 이듬해 전적비 제막식 현장에서 그 지팡이를 짚고 오열하시던 그 모습이 담긴 사진이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데 이 산화한 전우들 해마다 뭐 떠올리고 찾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함께했던 전우분들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예, 뭐 오늘도 뭐 지금 너무 많이 제가 사실 떠오르고 있고요. 네.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 나눈 중에도 뭐 문동무도 이렇게 좀 6분 얼굴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뭐 간단히 이렇게 좀 뭐 6분을 좀 소개를 하자면 예. 우리 윤영아 지휘관 정장님께서는 두 가지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아주 원리 원칙에 입각한 부대 운영과 지휘를 하셨다. 예. 두 번째는 아주 젠틀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젠틀맨이라는 제가 닉네임을 제가 혼자 이렇게 항상 부르곤 했었는데 그만큼 하여튼 모든 면에서 아주 원칙 입각해서 아주 나이스하게 스마트하게 그렇게 업무를 부대를 지휘했던 기억이 나고요. 네네. 그다음에 박동욱 병장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장교고 이제 우리 병사였지만은 네. 항상 이렇게 의무병으로서 제가 그 기억나는 것이 제가 배가 그때 아팠던 것 같은데 흰색 알약을 2개를 주면서 이걸 이제 드시면은 뭐 3시간 안에 나을 겁니다. 이런 꼭 그런 좀 그 상대방을 위한 그런 멘트를 하면서 이렇게 약을 세심하고 줬던. 따뜻한. 예. 그래서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 사실. 예. 그 당시 특히 2002년도에. 그리고 이제 황도현 중사는 일단 효자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부대의 그 어떤 평가 같은 예. 부사관 평가 이런 게 있을 때 저희 대표 선수였습니다. 워낙 똑똑한 부사관이었고 예. 그 효자의 또 의미 속에는
그 많은 그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을 부모님께 보내드렸다고 아이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조천영 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저랑 이제 나이가 동갑이 있는데 아주 듬직하고 믿음직한 그런 부하로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예. 또 따뜻한 품성도 그때 기억납니다. 예. 끝으로 이제 한상국 상사 같은 거는 그때 이제 막 막 결혼도 하셔가지고 이제 참 오붓한 시간을 보냈는데 네네. 그렇게 이제 참 전사하신 바람에 마음이 아프고요. 서원 중사는 이제 저희 부대 처음으로 이제 와서 이렇게 국가를 지키다가 전사를 하셔가지고 더욱 마음이 참 조용하면서도 되게 예의 바른 그런 제가 부사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537님 저도 눈물 나더라고요.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최고 파이팅입니다 하시고요. 이때 이 차관님 본인께서도 심각한 부상을 당시 당하셨고요. 예. 한때 그 현역 부적합 심의 현부심에서 전역도 검토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20년 이상 해군에 더 남겠다고 한 거는 무엇보다 차관님 본인의 의지가 또 있으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어릴 때 사실 이제 꿈은 제가 군인이 되고 싶었고요. 예. 예, 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이제 해군으로 결정되었고 그래서 해군사관학교를 제가 이제 들어가서 해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워낙 뭐 군인이 되고 싶기 때문에 제가 비록 다쳤지만은 이제 군인이 되려고 했던 그런 건 변함이 없었고요. 네네. 당시 사실 이제 제가 오른쪽 다리를 하나 잃고 왼쪽 다리는 8cm의 관통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때 중환자실에서 기억나거든요. 이제 뭐 이런 몸으로 군인이 된다는 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저한테는 운명같이 예. 정말 제가 군인을 원해서 이렇게 참 생겼나 싶기도 한데요. 제가 2002년 6월 19일 전투를 했는데 예. 2002년 6월 17일 이틀 전에 예. 군 인사법이 바뀌면서 네네. 저처럼 이렇게 큰 부상을 당한 사람도 뭐 이렇게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뭐 보조기를 착용하고도 걸을 수 있고 몇 가지 조건이 이렇게 조건에 해당되면 네네. 괜찮으면 다시 군 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이 딱 개정되었습니다. 참 운명적인.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 예. 법이었었으면 제가 의지가 있었더라도 사실 다시 군 복무를 할 수는 없었죠. 네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목함질에 도발로 부상을 입은 김정원 상사도 지금 예. 복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2831님 희생하신 후국 영령의 명복을 빕니다. 이희원 차관님 부상 무릅쓴 지휘 투혼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 오고 계십니다. 지난해 말에 그 보훈부 차관으로 임명되실 당시에 일부 뭐 파격 인사다 이렇게 평가도 있었는데 보통 이제 대령분들은 국방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과장급 직위를 받으시는데 예. 차관으로 발탁이 되셨기 때문에 아마 이런 네. 평가가 나온 것 같은데요. 산환 전우분들이 만약에 그 소식을 들었다면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뭐 지금 저도 옆에 같이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항상요, 제가. 그래서 아마 뭐 저희 정장님께서는 뭐 그 당시도 저를 좀 많이 신뢰하시고 서로 이렇게 소위 콤비가 잘 맞았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저희 정장님은 말씀이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아마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역시 잘하고 있군. 뭐 이렇게 좀 하셨을 것 같고. 예. 우리 부하들은 제가 굉장히 액티브한 좀 그때 당시에 군생활을 해가지고 역시 열정적으로 사시더니 우리 부장님 높이 되셨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예. 네네. 이후에 그 취임사를 통해서 이제 본인의 차관 임명 의미를 해군 소위 임관 이후 지난 23년간 국가안보 현장에 있었던 저에게 국가유공자와 재복근무자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봉사라는 소명이다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네. 이제 석 달 좀 더 지나셨죠. 맞습니다. 현역으로 계실 때 소명을 바탕으로 보훈부 차관으로 일하시면서는 느낌이 참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예. 차이는 있고 말 그대로 이제 국방은 이제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국가 수를 위해서 큰 관점에서도 물리적 그다음에 군사적 차원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예. 보훈은 결국 그렇게 전투나 전쟁을 통해서 희생되신 부분들을 제가 예우하는 것이 보훈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역할은 다르지만 지난날 대통령님께서도 어떤 기념사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네.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확실한 보훈체가 있어야지 국방도 있는 것이고 또 보훈 체계가 강력한 국방력의 기초다 이렇게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네. 바로 국방과 보훈은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적극 제가 동의합니다. 예. 네. 4222님 서해 수호의 날 온 국민이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정부도 신경 많이 썼으면 합니다. 또 당부도 하시네요. 자, 몇 달간 가장 힘을 쏟아서 그럼 활동하셨던 영역은 뭘지 궁금하고요. 혹시 뭐 길진 않지만 네. 그 사이에 혹시 성과가 있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현재
기존에 제가 국가보훈체제 국가보훈부로 오면서 네. 또 오랜 62년 동안 많은 일을 잘 하고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난해 뭐 이렇게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꾸준하게 올려왔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와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의 대로 이미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도 거기에 걸맞게 저희가 보훈 문화 그게 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민들 속에 이 보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뭐 가령 예를 들면은 뭐 현충일 날 꽃을 한 달 들고 현충원에 간다든지 뭐 이런 것을 진짜 전국적으로 문화가 된다면은 우리 국가의 수준은 더 올라갈 것이고 더욱더 선진국 중에서도 앞서 나갈 것이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뭐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한 것이 있는데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이라고 예. 즉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남편을 잃었고 하시는 이러한 이제 가족들을 갖다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그러한 철학 아래서 국정 철학 아래서 제가 그분들을 정말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모시고 있고 네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소방 경찰 할 것 없이 8개의 기관이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서 제가 그분들을 정말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이러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예. 네. 2081님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죽음은 너무나 당당하고 자랑스럽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훈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보훈부는 관련법 개정이 돼서 네. 지난해 국가보훈처에서 부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승격 이후에 당연히 그만큼 역할도 많이 주어지고 활동 영역도 범위가 넓었을 것 같은데 부처 승격이 갖는 의미를 간략하게 평가해 주실까요? 예, 우선 그 부가 승격이 됐다는 것은 저희 나라의 가장 그 국무위원으로서 이제 의결권을 가졌다는 거.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부령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국가유공자 국민들이 기대가 지금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미는 그만큼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더 잘 예우하고 또 어떤 보험 문화도 더 확산하고 네. 더욱 선진국답게 품격 있는 그러한 보험 문화를 만들어가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현재는 국방부 소관인 서울현충원 네. 관리와 운영도 뭐 조만간 보훈부로 이관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뭐 이렇게 만약에 되면은 국민은 어떤 변화를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그 저희 보훈부가 또 잘하는 영 중에 하나가 어떤 국가 묘지 관리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12개가 있는데 유일하게 하나인 서울현충원이 국방부에 소속돼 있습니다. 아, 거기만 그래서 이제 네. 국방부와 저희가 잘 이렇게 협의와 합의를 해가지고 금년도 7월 24일부로 네. 이제 드디어 국가보훈부로 소속이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12개의 국립묘지는 국가보훈부가 일괄적으로 네네.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분야로 보험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묘역에서도 이제 엄숙함도 있지만은 국민들이 찾아가는 예. 미국의 월링턴 그런 묘지처럼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지금 재창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해가지고 예. 제법 큰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한 5년 이상 제가 장기간에서 거기 좀 아주 진짜 뭐 세계 명소로 네네. 제가 안보의 정말 성지로 제가 만들려고 지금 최초 지금 용역 연구 및 기타 원래는 큰 뭐 비디오월 이런 것 갖다 지금 설치하기 시작해서 5년간 차근차근 해나갈 겁니다. 네, 저도 네. 그 동작동 서울현충원 꽤 가는 편인데 가면은 네. 뭐 가끔씩 유치원생들 이렇게 소풍도 오고 예, 그렇게 예. 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더 쉽게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네. 또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할 것 좀 기대해 보고요. 네. 최근에 국가보훈부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하셨던데 네. 보훈부의 정책 방향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설정했어요. 네.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은 뭔지 조금 더 부연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기본적으로 예. 과거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국가용자분들은 예우하는 거는 변함없이 네네. 더 많이 더 극진해 보시는 건 당연히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우리 일상 속에서도 가령 제복 근무자들 경찰 소방 군인 이러한 분들도 저희가 평소에 네.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서 또 어떤 많은 그런 국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대해서 좀 잘 챙겨드리겠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뭐 특별한 경우로 생기는 게 아니라 현재 국가 보훈 영역에 들어올 수 있는 또 그러한 희생을 계속 감수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평소에도 저희가 하나하나 찾아서 잘 예우하고 네네. 저희가 국가가 잘 예우하고 사람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잘 알려서 네네. 정말 그분들이 더욱더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정책 방향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순직한 분들을 어떻게 예우하고 또 남겨진 가족분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 계획이신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예. 겁니다. 이제 현재 저희가 이제 뭐 순직을 하시게 되면은 네. 저희가 안장 심사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뭐 기존에는 굉장히 조금 그
FMC로 이제 절차를 했다면은 이제 순직하신 분들은 좀 절차를 아주 간소화해가지고 바로 패스트 트랙으로 이렇게 안정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위험 직무에 이제 이렇게 놓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특히 소방 쪽에 뭐 최근에도 제가 문경에서 뭐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 있을 때는 제가 국가보훈부가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런 분들 1차적으로 예우를 하고 또 그 이후 사후에 필요한 유가족들의 어떤 관리, 보호, 지원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제가 일사천리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들을 마련하고 네네. 그다음에 여러 협의체하고 이제 함께 우리 보훈부는 하는 게 아니라 협의체하고 함께 그런 일을 함께 함으로써 조금 더 수준 높은 조금 더 확대된 그다음에 제도도 더 폭넓은 네. 이러한 것을 그러한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하는 데 적용하고 저희가 개선해 나가겠다. 예.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요. 네. 순직 의무 군경의 날 기념식이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이죠? 지금 이제 제가 3월 넷째 주는 서해수의 날이고요. 예. 그다음에 4월 넷째 주가 제가 순직 의무 군경의 날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처음으로 이러기 때문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순직 의무 군경은 이제 정전협정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이제 젊은 나이에 네. 국방 의무를 이제 수행하다 사망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이제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 그다음에 부모마저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이분들을 제가 이렇게 예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생각해서 이 날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희생하신 분들을 이제 기억하자는 취지로 제가 작년에 제정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다음 달 넷째 주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순직 의무 군경을 이제 제가 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이 뭐 저출생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가 이제 사회 현상 중에 하나 고령화 사회가 네. 돼가고 있는데요. 각 부처별로 뭐 다양한 고령화 사회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보훈부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아요. 6.25 참전 유공자분들 평균 나이가 뭐 지금 93세 해가지고 국가 유공자분들의 고령화에 따라서 이분들을 치료하고 또 돌볼 보훈 의료 정책의 어떤 대대적인 강화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보훈부는 관련해서 정책적인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예, 당연히 이제 보훈부 갖고 있고요. 예. 또 제가 차관으로서 임명 와서 제가 중점 주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의료가 되겠습니다. 의료.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예. 번째는 이제 제가 보훈병원을 치료, 재활, 요양 네. 요렇게 좀 아우르는 융합형 의료 서비스를 좀 해야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네. 지금 이제 보훈병원 내에 이제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지금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6개 병원이 있는데 네. 모두 다 이런 시스템으로 갈 거고요.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유공자분들이 전쟁을 하고 전투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 전신적 이런 부분에서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라는 걸 이제 연내에 지금 저희가 출범하려고 지금 거의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네네. 출범을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전국에 보훈병원이 6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 유공자분 댁에서 병원까지 거리가 좀 이제 멀면은 좀 가기가 많이 불편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민간 병원을 저희가 이제 위탁을 줘서 물론 예산은 이제 국가원 예산을 가지고 하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아프신 부분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위탁 병원을 더 확대. 네네. 현재 저희가 한 730개가 있는데 전국에 예. 금년도에 추가를 해가지고 916개. 최종적으로는 2027년도에 1140개까지 저희 확대해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네.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뭐 겁니다. 보훈증이나 유공자 증서를 갖고 가면은 그렇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 예, 그럼 이제 꼭단지 보훈병원하고 혜택을 받는 겁니다. 네네. 네네. 자, 그 제2연평 해전을 비롯해서 천안함 피격, 또 연평도 포격전 같은 전투나 또 그에 준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네. 이 무공 훈장이나 뭐 부상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유공자로 등록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보완책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전투를 했으니 분명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고 네. 정말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부상만 당한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예우하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좀 보게 되었고 네. 그래서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실제 그 위험 장소에 들어가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다.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가 국가를 챙겨주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좀 지금 이제 아직 뭐 타이틀을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는 네네. 지금 위험 작전 뭐 이런 제가 가명을 좀 가지고 예. 거기에 참가했던 즉 저희가 6.25 이후에 현대전까지 뭐 제2연평해전 뭐 피격 사건, 연포격전 그 외에도 저희가 모르는 등등 예. 육해 공군의 그런 뭐
약간 국지도발 같은 그런 전투 작전에 참여하신 분들을 저희가 다 이렇게 좀 찾아서 좀 챙겨드릴 수 있는 예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금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하여튼 조금 빠른 속도로 제가 추진해서 그분들도 예우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가칭으로 위험작전 정도로 예, 잡고 그렇습니다. 계신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비전 가운데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복의 영웅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이라는 문구가 좀 눈에 띄던데요. 제복의 영웅들. 일부에서는 뭐 나이든 옛날 분들 정도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서 참 안타깝던데 우리에게 이 제복의 영웅들 그리고 애국이라는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희원 차관께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우선 뭐 애국을 다 개인마다 다 내리는 정의가 있을 겁니다. 예, 뭐 현충호를 날 이렇게 꽃 한 달로 갖다 주신 분도 애국하시는 분이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사회는 너무나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일을 하는 또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 결국에는 각자 자기 위치한 곳에서 맡은 바의 임무를 최선을 다하는 것. 예, 정말 공정하고 정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국이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늘 생각해 왔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무 차관으로서는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한 모든 분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좀 영웅으로 좀 기억하도록 하는 게 이제 저희 소임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것을 제가 좀 소임을 다함으로써 국민들한테 정말 국가 유공자 즉 이렇게 영웅들을 좀 기억할 수 있는 정책들과 노력들을 좀 해서 하는 게 차관으로서는 또 해국하는 또 하나의 다른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제2연평해전의 영웅이자 보훈 정책을 이끌고 계시는 이희원 국가보훈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오면서 퇴근길이 더 어려워졌는데요. 여기에 빗길 사고 많이 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양지 부근에서 서용인까지 길게 밀리고요. 양지터널 1차로에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후 신갈에서 동군포까지 17km 구간으로 정체 이어지고요. 더 가서는 군자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답답합니다. 서울 시내는 거의 전 구간에서 정체가 심합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성수 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퇴근 정체 극심하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 다시 마포대교에서 구리시계까지 쭉 밀립니다.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그리고 여의하류에서 암사대교까지 길게 막히고요. 반대 공항 방향으로는 영동대교 지나서 5차로에서 사고 났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구간 지나서는 동호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정체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박유진 애증의 정치클럽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사보는 힘을 기르는 애증의 정치클럽 박유진 에디터입니다. 네, 시사보는 힘을 길러보겠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 벌써 한 달째가 됐더라고요. 지금 의료 공백 상황 잠깐 짚어보고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파업 초기에는 상급 종합병원이 인력이 좀 부족해서 대기 환자가 많아져가지고 좀 붐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경증 환자들이 동네 병원을 찾고 중증 환자들은 2차 종합병원으로 몰려서 좀 한산해진 편이라고 합니다. 그 지난 15일 기준 수련병원 입원 환자를 보면요. 한 달 전보다 2,413명 감소했고 같은 기간에 비수련 병원 입원 환자 수는 2,360명 늘었어요. 이제 확실히 이동을 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상급병원은 중증 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제 안정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기 기록을 보면은 지난 19일까지 1,643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가 됐고 신고가 실제로 된 거는 548건이라고 해요. 이 중에서 어느 항목이 제일 피해 신고가 많았어요? 수술 지연이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379건이었어요.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해서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걱정하시겠지만 무엇보다 이제 환자 본인과 환자 가족분들 걱정이 제일 크겠죠?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증 환자들이 걱정이 크죠. 이제 암 환자분들이라든가 환자가 줄었어도 수련병원 인력이 부족한 거는 마찬가지라서요.
그래서 진료 차질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2차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치료가 있잖아요. 큰 수술이라던가 그런 걸 좀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암 말기 환자의 경우에는 3차 병원에 가야만 하는데 그게 상급 병원에 가야만 하는데 예. 의료 공백으로 인해서 뭐 요양병원에 선택해야만 한다거나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중증 환자 단체에서 성명을 내서 정부에 좀 강경한 그런 대처를 비판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네. 이제 정부가 의료계가 너무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니까 뭐 오히려 중증 환자들이 좀 피해를 본다, 갈 곳이 없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국의 공중보건의사 공보의라고 하죠. 예. 그리고 공보의들이 상급 종합병원의 공백을 좀 채우기 위해서 대도시의 병원으로 파견이 되기 때문에 농어촌에서도 좀 불똥이 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어느 하나를 좀 메우려고 하다 보면 네. 어느 한 곳이 좀 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의 이제 상급 병원의 의료 공백을 좀 메우려다 보니까 되레 이제 농어촌, 뭐 낙도, 뭐 도서 지역 이런 곳에 있는 공보의들이 빠지면서 그쪽의 의료 공백도 또 일어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농어촌은 도시보다 보건지소에 대한 의존도가 높잖아요. 예, 워낙에 예. 이제 의료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보의들이 도시로 차출이 되고 남아 있는 공보의들이 뭐 요일별로 순환 근무를 하면서 아이고. 네, 지금 공백을 메우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경주의 한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예.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료가 전면 중단됐다고 해요. 그리고 농어촌엔 좀 고령의 기저질환 환자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처방전이 필요한데 이걸 대신해줄 민간 병원이 없어서 좀 곤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 걱정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또 간호사분들이 네. 이 무급 휴가 이렇게 조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환자가 주니까 병원의 매출도 감소하잖아요. 네. 지금 병상 가동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 수술도 줄었기 때문에 병원도 경영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뭐 천억대 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연세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고요. 네. 그래서 연세의료원을 포함해서 일부 대학병원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가가지고 간호사들한테 무급 휴가를 운영을 한다거나 예. 교수진에게 급여 반납 동의서를 받는다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재정난이 그런데 대학병원뿐만 아니라 예. 공공병원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제 전국 공공의료기관을 총괄하는 국립중앙의료원도 19일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참 의료 공백 상황도 걱정이지만 이제 이 병원에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무급 휴가 이런 네. 것도 있고, 병원은 또 재정난에 놓여 있고, 거기다가 공공의료기관 총괄하는 기관까지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군요. 의대 증원 규모 또 대학별 배분 내용들이 더 확정이 되면서 네. 의료계에서는 지금 추가적인 집단 행동도 예고를 했네요. 네, 22일에 정부 방침이 발표가 됐었죠. 예. 그래서 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내고 진료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 달 1일부터는 외래 진로도 최소화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이 조치에는 그냥 비단 정부 조치에 대한 반대뿐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의사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분도 있습니다. 전공의의 빈 자리를 지금 교수들이 채우고 있기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어서 뭐 진료를 하다가 실수를 한다거나 뭐 네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환자들도 위험할 수 있고 외래 진료가 있으면은 지금 중증 응급 환자를 볼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네네. 근데 한편 개원이들도 동참 의사를 보이고 개원이들도요? 있어요. 네. 네. 야간 주말 진료를 줄이는 방식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업이들은 사업자니까요. 네네. 그런데 일단은 개원이들 단체에서는 뭐 준법 투쟁을 하겠다 이 정도 가능성을 언급만 한 상황이어서 실제 조사에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참 예정대로 집단 행동이 더 확대가 되면은 의료 공백 상황도 좀 더 심화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대책 추가적인 게 나올 게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예. 오는 25일부터 전국 대형 병원에 공보의와 군의관 247명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고요. 네.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라는 거를 열기로 했어요. 시니어 의사 지원센터. 네. 이게 어떤 건가요? 이제 50세 이상 79세 이하의 의사들 중에서 퇴직한 의사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신규 채용을 하거나 혹은 곧 퇴직을 할 예정인 의사를 계속 고용하는 의료기관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응급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로협력병원도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진로협력병원에 환자를 보내면 9만 원 이내의 협력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고요. 네.
더불어서 지자체 차원에서도 움직이고 있어요. 이제 지자체에서. 네, 전국 지자체에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 의료원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남아있는 의료진들의 당직 수당이라든가 의료 인력의 추가 채용 등 인건비로 사용을 할 계획이에요. 재난 상황에 준하는 경우라고 또 판단을 지자체에서도 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 기금까지 활용을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자, 의료 공백 관련된 소식들, 관련 내용들 좀 알아봤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김혜순 시인께서 우리나라 한국 작가 최초로 네. 전미 도서 비평가 협회상을 수상을 했네요. 네, 김혜순 시진의 시입 날개 환상통의 예. 영어판 팬텀 페인 윙스가 2023년 전미 도서 비평가 협회 어워즈에서 시 부분을 수상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에 수상이 발표가 됐고요. 네. 이 날개 환상통은 김혜순 시인의 등단 40주년이 2019년이었거든요. 예. 이때 출간된 작품이고요. 총 72편의 시가 실려 있고 전미 도서 비평가 협회의 평을 좀 인용을 해보자면은 네네. 놀랍도록 독창적이고 대담하게 전쟁과 독재의 여파, 가부장제 사회의 억압, 아버지의 죽음과 같은 삶의 고통, 이를 극복하는 의식을 대안적 상상의 세계로 반영한다라고 평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날개 환상통은 지난해 말에 미국 뉴욕타임즈에서도 올해 최고의 시집 5권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김혜순 시인 당연히 굉장히 기뻐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전혀 수상을 기대하지 못했다, 놀랍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더불어서 아시아 여성에게 상을 준 것이 너무 놀랍고 기쁘다. 훌륭한 번역으로 올해 함께해온 최돈미 씨에게도 감사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게 한국 작가로서 최초의 수상이기도 하지만 네네. 전미 도서 비평가 협회상의 시 부분에서 번역본이 상을 받는 것도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더 의미가 있네요. 네, 최종 예. 후보작이 5개였는데 네. 그 중에서도 번역본은 김혜순 시인의 시집이 유일했고요. 네, 그래서 번역을 담당한 최돈미 시인에게 더욱 감사를 표했습니다. 예, 네. 예. 지금 궁금할 수 있어요. NBCC라고 하는 전미 도서 비평가 협회 여기에서 주는 상, 이거는 문단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상이에요? 미국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상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1974년에 미국의 도서 평론가들이 MBCC를 세웠어요. 네. 비영리 단체이고요. 네. 75년부터 미국에서 영어로 쓰인 최고의 책을 선정을 해서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상식에서는 김혜순 시인 말고도 한국 작가들 다수가 수상 후보로 올랐었어요. 아, 후보에 올랐었거든요. 네. 누구누구신가요? 김금숙 작가의 남옥, 예. 이성복 작가의 무한화서가 번역 부문 1차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아까 김혜순 시인께서는 수상 소식을 접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지만은 과거에도 이런 국제상은 여러 번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핫하세요. 네. 시 부분에서 총 5차례를 수상을 했는데요. 네. 2019년에는 한국 최초로 캐나다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그리핀 시 문학상 인터내셔널 부분을 수상을 했고요. 2022년에는 영국 왕립문학협회가 뽑은 국제작가 12인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이게 시는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문학 장르잖아요. 사실 한국적인 표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번역하는? 네, 어순도 다르고 네, 문학적으로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 작품이 이제 국제상을 많이 수상했다고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혜순 시인이 현재 한국에서는 가장 노벨 문학상에 가깝지 않나 그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인상을 받았고 노벨 문학상 수상 기대 못할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문학계 기대가 큽니다. 소식이었고요. 마지막은 스포츠 관련 소식입니다. 국가대표 야구 선수 출신 오재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죠. 네, 오재원 선수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두산 베어스에서 활동한 선수죠. 2013년에는 아시아 게임 금메달도 땄고요. 그런데 이런 공적들이 이제 좀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19일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고 오늘 구속이 결정이 됐어요. 영장 실질 검사 중에 호흡 곤란을 호소해서 좀 사고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요. 지난 10일에 함께 있었던 여성의 신고로 조사를 받았었는데 당시에는 간이 시약 검사를 했을 때는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이 추가 단서를 포착을 하면서 체포가 됐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경찰이 추가 단서를 어떻게 포착했는지, 또 오재원 선수는
어떤 의심은 받았지만은 네. 투약했다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행보를 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음성 판정이 나왔던 이유부터 살펴보면요. 예. 우선 차 트렁크에 토치를 갖고 다니면서 투약 증거를 바로바로 태워서 없앴습니다. 이제 주사기라든가 솜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요. 네. 그리고 헬스장이나 사우나에 가서 땀을 흘려서 수분을 빼냈을 때도 검출이 좀 안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정기적인 모발 탈색, 전신 제모를 통해서 검출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수법은 마약 관련해서 혐의를 받았던 다른 연예인들도 좀 시도를 했던 것으로 언론의 보도가 이미 됐었죠. 제모할 때는 레이저까지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부 부분은. 네, 네. 투약을 신고한 여성 A 씨에 따르면은 2022년부터 오재원과 함께 13차례 필로폰을 맞았다고 해요. 예. 하지만 오재원 씨는 이제 자수를 A 씨가 권하자 그걸 거절을 하고 투약 증거가 있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깨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 당시에는 폭행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막상 신고를 해서 가보니까 뭐 마약까지 했었다 이렇게 자백을 한 것이죠, A 씨가. 네네. 그래서 현재는 투약 은폐 협박 및 폭행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증거를 그럼 경찰이 어떻게 확보했느냐. 그러게요.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 나왔지만은 추가 단서 포착해서 바로 체포해서 구속까지. 네. 어떻게 경찰이 증거를 확보했습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이제 지인의 아파트 소화전에 마약을 숨겨놨었어요, 오재원 네. 씨가. 그래서 안경통에 필로폰과 주사기를 넣어뒀었는데 소화 점검을 하던 경비원이 이걸 발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경통에 있던 주사기의 DNA와 오재원 씨의 DNA가 일치해서 아하. 증거품으로 확보가 됐어요. 네네. 그래서 오재원 씨는 음성 판정이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했지만 예. 증거가 확보가 되자 투약 사실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실형 가능성이 좀 높고요. 프로야구 선수 중에는 처음으로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을 사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 근데 또 오재원 선수가 본인이 그 운영하는 야구 아카데미 네. 다니는 학생에게도 네. 이 수면제 대리 처방까지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학생과 학부모의 명의를 이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수면제 성분의 의약품을 수차례 대리 처방을 받았고 네네. 그리고 지금 경찰이 야구 아카데미를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물건들을 일단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지난해 말에도 이미 대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배달 기사로부터 받다가 신고를 당해서 한번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재원 선수가 이게 은퇴하고 나서 네. 마약 투약을 한 혐의를 받는 건지 아니면 선수 시절 때도 그런 혐의점이 있는 건지. 일단 예. A 씨의 증언으로는 2022년부터니까 은퇴 이유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오늘 법원 출석 현장에서 관련해서 질문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일단 대답을 하지 않았고요. A 씨에 따르면은 선수 시절부터 수면제는 과도하게 복용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건 뭐 조사를 해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은퇴 후에 또 오재원 선수가 야구 해설위원으로도 활동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선후배 야구인에 대해서 좀 막말 논란이 일단 있었고 네. 그 외에도 편파 중계, 지역 비하 발언 등으로 연이어 구설수에 올랐었어요. 네네. 그래서 결국 해설위원 자리에서 자진 하차를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상 경질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해설위원으로서의 커리어도 좀 끊겼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네. 이후에도 SNS에서 좀 공격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과격하고 좀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언행들을 했어서 그때부터 음주를 한 게 아니냐, 뭐 약물을 투약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재원 선수 구속됐다는 소식까지 좀 전해드리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유진 애증의 정치클럽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금요일 저녁은 시사를 초월해서 문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의 코너죠. 금시초문 어디 가도 못 듣는 문화 이야기 전해주실 박희아
대중문화 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 오시면 이제 집에 갈 때가 다 돼가는구나. 이제 주말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좀 싶습니다. 네. 오늘은 주말에 그래서 나들이 겸사겸사해서 볼만한 네. 공연 이야기 준비해 오셨죠? 네, 오늘은 3월 뮤지컬 개막작들 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한국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들 들고 왔습니다. 우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들 또 네. 이게 이번 달에 개막하는 개막작들 네.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다윈형의 악의 기원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네. 이거는 박지리라는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고요. 다윈형의 악의 기원. 네. 예. 그리고 파과라는 작품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구병모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외에도 광염 소나타라는 작품이 있고요. 또 이거는 김동인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고 네. 또 천개의 파랑이라는 천선란 작가의 소설 원작으로 한 작품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제가 익숙한 제목은 없는 것 같아요. 좀 다 낯선데 특히 다윈형의 악의 기원 이거는 우리나라 작품 맞죠? 네, 예, 우리나라 작품입니다. 근데 워낙에 이제 방대한 내용을 또 다루고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배경 자체가 한국은 아니지만 또 특정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 이 작품의 매력을 사실 거기에서부터 찾을 수 있거든요. 네네. 좀 독특한 면이 있죠. 다윈형의 악의 기원 박지리 작가의 소설 원작이고요. 네. 뮤지컬 공연대 직접 보셨다고 들었는데 네. 일단 뭐 봐야 되니까 저희도 그렇죠. 내용의 어떤 소위 말하는 스포가 없는 상태에서 네. 후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빠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악의 기원이 어디인가를 스스로들은 자각하지 못하는데 이 악의 기원을 보여주게 되는 본의 아니게 내용이에요. 이렇게 들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지 하실 수 있는데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 다윈이라는 아들이 주인공이죠. 네네. 이 아들이 이제 아빠와 할아버지의 출신 지역과 그리고 범죄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이 아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을 낳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원작이 듣고 보니까 네. 856쪽이나 하는 장편 소설이라는데 이 긴 내용이 네. 그게 잘 녹아들 수 있을까 되게 어려운 작업이었겠어요. 그렇죠. 예.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거라고 예. 저도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좀 단순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야기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질문들이 예상이 되는 작업이었을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질문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래서 선과 악 그리고 악한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계급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생각해보게 하는 면이 있고요. 그래서 네네. 이 내용들을 이제 담기 위해서 이 연출과 이 제작진들이 어떤 노력을 했을지가 또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작품이죠.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볼 작품은 구병모 작가님의 소설 원작 파과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네, 이 작품 굉장히 독특해요. 예. 몸이 점점 쇠약해지지만 마음은 점점 또 세상을 향해 열리는 65살의 킬러 조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60이 넘은 여성 킬러. 네. 예. 그래서 여성 그리고 할머니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방역업에 종사한다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이 방역업이라는 게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예. 사실 우리가 아는 방역업은 벌레를 죽이는 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비유하고 있는 게 또 뭔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독특한 작품이죠. 야, 근데 65세 여성 킬러가 주인공인 작품. 그러면은 이 배역은 어느 분이 맡으셨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네. 차지연 배우. 차지연 씨, 네. 본인 나이보다 좀 많은 그쵸. 연배의 나이를 또 소화하셔야 되네요. 네, 그리고 예. 또 같은 이제 더블 캐스팅으로 네. 구원영 배우가 맡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이 주변 인물들 역할은 또 신성록 배우와 신성록 씨. 김재욱 배우 등 또 여러 명이 이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차지연 배우 신선옥 씨 딱 듣자마자 이거 약간 치명적인 느낌이 좀 연상되시지 않나요? 오겠네 싶은데 공연에 그러면 눈여겨볼 포인트 어떤 게 있을지요? 네, 이거는 제가 직접 그 이진아 연출에게 인터뷰를 해서 이제 좀 얘기를 들어왔어요. 네네. 근데 극 중에서 이 조각이란 인물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뭉그러진 과일, 그러니까 즉 파과를
보면서 네네. 자신이 겪어온 상실들과 그리고 늙어버린 자신의 몸에 대해 노래하는 장면이 있다. 근데 이 장면이 올해로 60살이 된 나에게 특히나 와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본인이 느끼는 감동이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좋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두 작품 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인데 네. 이 둘은 장르적으로 완전히 다르고요. 또 소설의 어떤 요소를 뮤지컬로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신경 쓸 부분이 연출 입장에서는 많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일까요? 이런 좀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들. 네, 예. 우선은 소설은 이제 텍스트라는 매개체를 통해 표현을 하고 예, 예. 그리고 독자는 텍스트를 각자의 경험과 또 감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뮤지컬은 짧은 시간 안에 무대 위의 여러 요소를 관객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그래서 관객은 공감각적인 경험을 한다. 네네. 그래서 이 차이점에 굉장히 집중을 해서 이제 이 연출님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를 뒀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배우의 입에서 소설의 문장이 대사화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소설의 순간을 도대체 무대 언어로는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나 표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방대한 심리 묘사 그렇죠. 그리고 문체가 매력적인 이 원작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짧은 러닝타임 안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를 좀 집중했다고 하고요. 네,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작품들은 우리나라 원작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각색하고 또 네. 작곡하고 연출해서 우리나라 무대에 처음 오르는 창작 뮤지컬인데 그쵸. 근데 원래 우리가 뮤지컬 하면은 뭐 떠오른 작품들 몇 개 대보자면은 많은 분들이 뭐 브로드웨이 작품들 수입한 공연들 그런 거 맞아요. 많이 되는데 그런 게 좀 더 많지 않나요? 네, 실제로 예. 창작 뮤지컬 작품보다 이제 주로 대극장에서 특히 공연되는 작품들은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브로드웨이 작품들이 많은 게 사실이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의 현대적 뮤지컬 양식이라고 하면 1960년대부터 이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그리 낙단의 살짝이 옵서예라는 작품이 1966년에 나온 걸로 이제 우리도 알고 예. 있고요. 네, 네네. 그리고 당시에 윤복희 그리고 이순재 두 배우가 출연을 해서 화제를 모았던 빠담빠담빠담이라는 작품도 77년도에 있었죠. 6, 70년대에 우리나라의 뮤지컬 네. 작품이 이렇게 양식이 있었군요. 네네네. 근데 이제 또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던가 네. 사운드 오브 뮤직, 에비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레미제라블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작품들이잖아요. 작품들, 네. 예. 이런 작품들도 이제 80년대에 본격적으로 수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공연됐죠. 네, 그러니까 한국 창작 뮤지컬도 그 사이에 뭐 수입만 한 게 아니라 힘도 많이 키워왔겠죠. 네, 예. 그렇죠. 특히 이제 뮤지컬 프로덕션 에이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는 이제 1995년 국내에서 초연한 뮤지컬 명성황후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명성황후. 저는 네. 저 잠실 거기서 봤습니다. 그때 예, 보셨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작품이 정말 실제로 큰 성공을 거뒀는데 네. 1997년 8월에는 뮤지컬 본고장인 미국 뉴욕의 링컨 센터에서도 공연을 하기도 했고 이 에이콤은 이 명성황후의 성공에 힘입어서 2009년에는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웅. 맞습니다. 예, 예. 네, 이 영웅의 초연을 올려서 또 성공시켰죠. 네, 그러니까 이전 세대 창작 뮤지컬 하면은 뭐 소극장에서 올라오거나 소재가 좀 한정적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요즘은 스케일이 꽤 커지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대극장에서 뮤지컬을 올리는 회사들도 소극장에서 또 적극적으로 작품을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소재 자체도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공연 중인 여기 피화당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예. 이건 사극 뮤지컬인데요. 17세기 조선의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귀국한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웅소설 박시전 을 극중극으로 녹인 독특한 작품이기도 하죠. 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또 스케일도 넓히고 소재도 다양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배경 뭐 얘기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한국 뮤지컬이 짧은 기간에 눈부시게 발전을 했다 여길 얘기할 때 프로듀서 배우, 스태프, 크리에이티브 팀 등 뭐 뮤지컬 종사자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합을 보여줬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마리 퀴리라는 작품을 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여성 극작가 천세은 작가의 뮤지컬 데뷔작이거든요. 근데 사실 마리 퀴리라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는 폴란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극작가를 통해서 이 작품이 뮤지컬화가 됐다. 이런 점을 그래요? 생각해 보면 또 재밌는 거죠. 처음 네. 알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뮤지컬이 보니까 뭐 3,000편 정도씩 오르고 있다고 네. 하고 공연 시장의 규모도 상당히 많이 커진 것 같은데 뭐 코로나 때 뭐 타격도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어떻게 회복된 분위기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예. 코로나 때 뭐 한 자리 뛰어앉기는 뭐 예사였고 네. 두 자리, 세 자리 뛰어앉기까지 뭐 했었잖아요. 몇 명 제한도 있었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실 안 좋은 상황을 겪었던 건 맞는데 네. 그래도 16일에 이제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 통계에 따르면 네네. 지난해 뮤지컬 관람객은 738만 명으로 총 4,25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19 이전에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한 2018년 보다 16% 이상 증가한 수치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해 매출 상승의 배경으로 이제 꼽는 거는 아무래도 극장 문이 다시 열린 거를 꼽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로나 때 소비를 못해서 예. 굉장히 안타까워했던 그 보복 소비 심리. 네네네. 네, 이게 공연장에도 예. 또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는 거하고 네. 뮤지컬 보러 가는 거하고 마음의 준비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네. 일단 티켓 값이 일단 비싸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또 뮤지컬 보러 가면 또 이게 R석이냐 S석이냐 이렇게 약간 자리도 그쵸. 가격에다 또 따지게 되고 네. 그리고 또 간 김에 또 괜찮은 것도 좀 먹어보고 싶고 뭐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출이 좀 만만치 않은 면도 있긴 해요. 네, 뭔가 쉽게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이제 돈 지출도 좀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뭔가 마음의 준비도 필요한 네. 그런 문화생활이라는 점에서 좀 약간 마음의 벽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예. 근데 사실 이게 실제로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기도 해요. 그래요? 뮤지컬 티켓 가격 자체가 네. 팬데믹 이전까지는 15만 원 정도가 최고 수준이었는데 네. 1, 2년 사이에 가격이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 현재는 17만 원 그리고 작품에 따라서 19만 원까지도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뭐 여러 명이 있는데 네네네. 특히 이제 뭐 제작사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 및 인건비 상승 요인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관객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이렇게 1, 2년 사이에 너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가 접근성이 너무 낮아져서 네. 오히려 극장의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경우가 더 늘 것이다라는 또 우려의 시선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티켓값 이렇게 많이 내는 만큼 네. 좀 유명한 배우 뭐 이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좀 있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서도 예. 또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네. 제작자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또 관객들은 유명한 배우들을 보고 싶어 하니까 네. 뭐 아이돌 그룹의 멤버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가 드라마 영화를 통해 많이 봤던 배우들을 데려오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출연료가 상승하잖아요. 그럼 이제 뮤지컬 시장이 악순환의 굴레에 빠질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예, 참 제작자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오늘은 음악을 박희아 평론가께서 직접 선곡을 해주셨다고 그렇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네, 브로드웨이 뮤지컬이죠. 사실 지킬 앤 하이드에서 사실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이 작품이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네네. 오히려 본토에서보다 더 흥행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흥행하는 데 굉장히 큰 견인차 역할을 했던 조승우 배우의 지금 이 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뭐 유명한 노래이자 네. 조승우 배우의 지키는 하이드 OST 지금 이 순간 들으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뉴스레터 K 금요일 코너 금시초문 박희아 대중문화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 여기까지고요. 7133님 뉴스레터 K 라디오 들으면서 상식 공부하고 있어요. 9818님 빗방울 점점 굵어지는데 그렇군요. 전조등 안 켠 차량 많네요. 안전운전. 이거 큰일 납니다. 켜셔야 됩니다. 3253님 뉴스레터를 배달하려면 기자님 컨디션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말 동안 관리 잘하셔서 다음 주엔 건강한 목소리로 좋은 소식 전해주세요. 코맹맹이가 좀 들렸나 봅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을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